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약 4개월간 이어진 긴 협상 끝에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소고기와 쌀 개방을 막아내고 자동차 품목 관세는 인하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에는 YTN이 전한 한미 관세 협상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반복되는 폭우로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처법 숙지가 중요한데요.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경우 대피할 때는 하천과 지하도 또 저지대는 피하고 맨홀 뚜껑이나 전봇대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 맨홀 사이로 빠질 위험이 크고 전봇대 주변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 무릎 이상 깊이 물길은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진입해서는 안 되고 우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상청 예보와 재난안전 문자, 또 YTN 뉴스 등을 보면서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요. 자연재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하려고 했던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춰지면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죠. 조선업이 큰 주목을 받았고요.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과 함께 협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관세 협상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4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YTN은 단순히 결과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국내 준비 상황까지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협상 결과를 보도하기까지 YTN이 가장 중점을 두고 바라본 지점,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일본과 그 유럽연합 등 이미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뭐 잘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한국보다는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맞춤형으로 제시한 제안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특히 마스가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간절하게 살리고 싶어하는 조선업 협력 카드였던 만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미 투자 액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마스가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 측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게 됐음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라는 것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그 대미 투자액이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데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3명이 3인 3색이라는 점도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키를 쥐었던 만큼 비관세 장벽 개방 등 세부적인 그 요구사항이 많은 베센트 장관 또 그리어 대표와 달리 관세라고 대미 투자 액수에 집중한 러트닉 장관의 스타일에 따른 합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YTN 구성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보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 평가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길고 길었던 줄다리기가 끝이 났는데요. 뉴스 리뷰 Y에서도 관세 협상을 주제로 여러 차례 다루어진 만큼 이번 협상 전후로도 YTN의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7월 31일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은 각각 SNS를 통해서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고 곧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협상 진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인데요. 영향 요인으로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국가 간의 협상 소식을 전할 때 말씀해주신 그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상 국면별로 세심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초기 단계와 진행 단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국제적 맥락 하에서의 해설 보도가 필요합니다. YTN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향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구윤철 부총리는 모레로 예정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무산된 뒤 구 부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자 단판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격전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불필요한 변수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침묵을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엇박자를 조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도에도 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을 취재한 보도에서는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개 발언만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대재해와 소비 쿠폰, 폭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협상은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조바심을 갖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실 대변인도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보도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국제협상 관련 보도에서는 협상 진행 과정과 타결 이후 언론이 집중해야 할 보도 관점이 다르고 표현과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관세 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목표도 정부처럼 국익 최우선일 겁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마스가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중요 협상 카드로 역할을 했다는 평인데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또 막바지 협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점까지 YTN을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언론에서는 이 협상 카드에 대한 보도와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에서 S를 하나 붙여가지고 shipbuilding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조선업에 굉장히 특화해서 지금 그 기술 지원부터 해서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 해군력 증강시키고 조선업 역량을 키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적의 카운터 파트를 이제 우리나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마스가라는 이제 수십조 규모의 조선업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에 대해 정부가 협상이 끝나기 전에 공식 발표한 적이 없는데요. YTN 보도나 해설에서도 우리 측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확한 출처 없이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선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후에도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언론도 정부나 국민들의 마음처럼 국익이 최우선이라면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우리 카드를 먼저 열어서 공개하고 논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측 비장의 카드와 그 효력에 대한 논평은 협상 타결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제협상은 정보와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러한 일이 YTN에서만큼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협상의 경우 공식적인 공동 합의문이나 정부 문서 없이 진행돼서 상황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또 가변적인 협상 구조인데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 역시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취재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평가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협상이 타결된 그 일본이라든지 EU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서화를 이유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서화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또는 구체적으로는 상호 관세율만 확정짓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협상을 통해서 풀어간다. 뭐 이런 방침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합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또 러트니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 또 우리 정부의 브리핑을 토대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 간 해석의 차이를 집중 분석하면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한미 무역 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한 이제 관계 전문가의 대담이 정보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보도에서는 무엇보다 해외 특파원들의 현장 전달력,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상황을 전한 만큼 보도 가치 또 영향력 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평가원께서는 특파원들의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특히 미국에 파견된 YTN 특파원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YTN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파견되어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와 미국 정부 또 주요 인사의 발언을 신속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 이틀 앞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조선업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31일 이른 아침 한미 무역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YTN은 이 소식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해 15%의 관세율에 합의했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YTN의 관세 협상 관련 보도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 파견된 특파원들이 현지에서 접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YTN의 해외 특파원 현황과 취재 방침은 또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YTN의 경우에는 이제 미주 대륙에는 워싱턴 특파원 2명이 있고요, 뉴욕 특파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는 런던 특파원 1명을 두고 있고요, 아시아 대륙에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이 1명이 있고, 그리고 도쿄에 특파원이 1명 이렇게 이제 배치해둔 상태인데요. 이번 협상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진행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던 특파원도 미국 측 움직임을 취재했고요. 도쿄 특파원하고 베이징 특파원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부에도 전직 워싱턴 특파원, 파리 특파원, 도쿄 특파원 출신 기자들이 이제 포지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현지에서의 보도 내용을 보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제 자부할 수 있겠고요. 또 24시간 뉴스 채널의 특성상 신뢰도가 생명인 만큼 신속성은 물론이고요.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YTN 시청자들이 안방에서도 일목요연하게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분석해서 보도해드릴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협상을 계기로 거시경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미시경제까지 다층적인 영향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이 YTN 보도를 통해 좀 친절하게 다뤄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 경제 영역의 보도는 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실 보도를 조합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YTN의 해설 대담들이 분석과 해석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거기서 특히 민감한 품목이었던 소고기라든가 쌀 문제가 추가 개방 않기로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15%라는 이 수치 선방한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선방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고요. 아쉬운 측면을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무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상호관세라든지 토목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협상 과정에서 저희 대표단이 이제 한미 FTA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뭐 조정을 하자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한미 FTA는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로 수출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주가와 서민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과 국민들도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수록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관련 이슈에 대한 YTN의 보도와 해설은 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해설과 대담에서 짚었듯이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고요. 이제 미래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언론이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또 시민 가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설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정책은 적절한지 토론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YTN에서 다양한 경제 구조 및 경제 주체, 층위별 영향과 대응 분석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문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 협상 대표단 한미 관세 협상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세부 실행 방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이행 방안이 논의될지 추후 보도를 통해서 세부 협상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권준기 국제부 기자와의 대담을 뽑아봤습니다. 네. YTN에서는 최근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현지 소식을 전했던 권준기 국제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와 변수가 많았던 이번 협상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지켜보며 쌓아왔던 정보를 바탕으로 또 협상안 타결에 대해서 맥을 짚고 설명해서 더 유익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YTN 보도에 있어서는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했던 관세 협상 취재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도 앵커로서 관세 협상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시 워싱턴에 있는 권준기 기자 수차례 좀 연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직접 이번에 대담을 통해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한편으로는 반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권준기 기자를 직접 만나서 치열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최근에 이제 반도체까지 이 품목별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무부라든지 아니면 백악관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미국 당국자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러트닉 사무장관의 인터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오후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앞선 그 두 장관과 다른 얘기가 나올 때 모든 정책은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유럽 폭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그리스의 수온주가 41도까지 치솟고 스페인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유럽의 찜통 더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부터 심각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기온이 4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로 그리스 곳곳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스페인도 산불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역의 폴스 산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미 150헥타르 이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산불과 폭우까지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 상황을 보여준 보도였는데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41도의 폭염으로 야외 노동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유럽 폭염 상황을 전했는데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폭염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서 최고 기온이 42도에 달하는 폭염이 나타나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기후위기 연구단체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난 6월이 서유럽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상황의 대응책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낮 시간에는 실외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등 일부 도시에서도 주민들에게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에는 실내에 머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는 폭염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대 신전이 위치한 유명 관광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폭염 영향으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원자로를 식힌 뒤 배출되는 냉각수가 이미 폭염의 영향으로 달궈진 강의 수온을 더욱 높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각 도시에서 공원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수영장과 박물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더위 피해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내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노사공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올랐으며 이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배경 등을 설명한 보도였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음을 보도했는데 관련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OECD 회원국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 1위입니다. 그 뒤로 일본은 전국 가중평균 1,004엔으로 약 9,394원이었고 대만은 183대만 달러, 약 8,634원, 중국은 상해시 24위안, 약 4,615원 순이었는데요. 올해 수치를 봐도 한국이 1,030원으로 일본의 1,055엔, 약 9,871원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쿄는 1,163엔, 약 1,882원으로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높지만 한국의 주휴수당 제도를 감안하면 한국보다 낮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란 주 40시간 근무 시 주 8시간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이를 포함해 계산한 한국의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으로 12,300원가량이 됩니다. 전 세계로 넓혀보면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1,320원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022년 기준 7.4달러, 약 1,208원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영국 11.44파운드, 약 21,285원, 호주 23.23호주 달러, 약 21,068원과 비교했을 땐 서구권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OECD 평균에서 상위권인 11위로 올라갑니다. OECD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필로티 구조 화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큰 돌이나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경기 광명 아파트 주민들은 호우 속에서 대피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광명 아파트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110여 명의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어제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누전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방침인데요. 현장 상황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볼 수 있었고 화재 원인 조사 진행 상황까지 덧붙여 알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광명 아파트 화재로 주민 110여 명이 호우 속에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취재했는데 과거의 필로티 구조 화재 사례나 안전 규정 등을 확인한다면 필로티 구조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 사례와 안전 규정 등을 알아봅니다.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으로 커진 화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6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명이 중상을 입고 4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11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필로티 구조였는데요. 합동 감식 결과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3년 54명이 다친 인천 모텔 주차타워 화재도 모두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필로티 구조는 바람이 상시 유입되는 특성상 화재 상황에서 화형과 연기가 급격히 확대되는데요. 이는 소방대 진입과 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지상 대피를 막는 등 문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소방서는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천장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교체하기, 보온재 등 동파 방지 관련 건축 재료는 난연 성능 이상 사용하기, 1층 주 출입문은 주차장과 다른 방향으로 설치 및 60분 방화문으로 설치나 교체하기, 분리수거장은 별도 설치하기, 리튬이온 배터리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 보관 자재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 토과의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김나영입니다. 혹시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통증과 긴 회복 시간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혹시나 하는 불안감까지 이젠 이러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놀라운 의료기술의 발전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집 손끝의 혁명, 수술의 미래를 열다는 개복 수술의 부담을 줄인 복강경 수술의 발전과 이를 이끄는 다관절 수술기구의 등장을 중심으로 의료기술의 변화가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방송은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복부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은 감염과 회복 지연 등의 부담이 있지만 복강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진행해 통증, 흉터, 회복 기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초반에 의료 용어 사용이 다소 있었지만 친절한 부연 설명 덕분에 모든 연령층이 이해할 수 있고 개념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기존 복강경 기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한 다관절 복강경 기구의 등장을 다루었습니다. 손목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 기구는 기존 기구로 닿기 어려웠던 부위까지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수술 효율성을 높인 전환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 기구의 도입에 따른 의사의 실력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나 현재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언급이 조금 부족해 아쉬웠는데 기술의 장점을 집중 조명하다 보니 세부적인 도전 과제는 상대적으로 간략히 다룬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탈장과 대장암 수술 사례를 통해 복강경 수술의 효과를 실제 환자의 목소리로 전달한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가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강한 설득력을 주었습니다. 물론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제한점을 언급한 부분은 프로그램상 균형 있는 분배를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과의 비교를 통해 고비용의 한계를 지닌 로봇 수술 대신 비용이 3분의 2일 수준인 국산 다관절 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실제 성능 비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했고 로봇 수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일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료진의 긍정적인 평가가 소개되며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던 부분에서 우리 의료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수술기기 대부분이 외국산이라는 현실은 시청자로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집 손끝의 혁명, 수술의 미래를 열다에서는 수술 기술의 발전상을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균형 있게 전달하며 기술이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시청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의료기술 발전의 실제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료계와 그 노력을 발빠르게 전달해준 이번 방송에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